날씨가 이제 많이 추운데 이 추운 날씨에 오느라고 고생들 많았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 수업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 2페이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시면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교사 임용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화면을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먼저 이제 시험은 1교시는 교육학, 2교시는 전공, 3교시도 전공,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1교시 이제 교육학은 60분 동안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교사 임용 시험은 총, 교육학과 전공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공에서도 교과 교육론하고 교과 내용학으로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은 20점이고 그 다음에 전공은 80점이 해서 100점 만점에 이제 시험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은 논술로 보게 되는데 이 안에는 이제 대주제가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대주제가 한 문항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소주제가 이렇게 이제 4개에서 많게는 5개 문항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점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논술형이니까 논술 형식에 대한 점수가 4에서 5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주제는 주제별로 3에서 4점 정도가 나와서 합해서 이제 20점을 만드는 형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교육론은 이제 이것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25%에서 35%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수학 교육에서 보면 교과 교육론은 30% 정도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30%라는 얘기는 전체에서 이제 30%가 80점에서 30%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로 따진다면 24점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 교육론이 70% 정도가 나와서 56점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지만, 교육학은 굉장히 영역이 넓죠. 굉장히 영역이 넓게 되는데, 이 영역이 넓은 것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교육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교과 교육론에서도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 과정은 주로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 되고, 이건 이론적인 문제가 돼서 요거 조금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교육 행정, 그 다음에 교수 학습, 그 다음에 교육 심리, 그 다음에 교육 평가, 교육 통계 등등등, 교육 사회, 교육 기초 등등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뤄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학 하신 분들이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안에는 이제 우리가 기평,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올해 이제 2019년도 시험에서는 논술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요. 자, 먼저 이제 이 자료에 대한 목차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이제 보시면 프린트물 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재료가 이제 우리가 교과목의 과목별 점수는 어떻게 되어 있고, 과목별 문항은 어떤 식으로 나와 있고, 문항 형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문항 형식에 따라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들은 어떤 문제가들이 나왔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 교과 교육론, 그 다음에 대수, 해석, 미분기와 확률 통계들이 시험 문제는 과목별 어떤 분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에 5번째와 6번째는 실제 2018년도, 그러니까 어제 올 1월 달에 봤던 문제죠.
그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습 전략,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과목별로 이제 보시게 되면 교과교육론이 2015, 2016, 2017, 2018년도에서 봤듯이 22점에서 24점이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2016년도 이후에는 꾸준히 24점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대수학은 12점, 11점, 11점, 11점이 나왔는데 11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고,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이 점수가 이제 구성이 될 거고, 해석학은 10, 19, 11이 나왔는데 이게 해석학의 중요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미적분학과 연계시켰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학은 해석학에다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기하기 7점, 6점, 6점, 복수함수론이 7점, 5점, 6점, 6점, 확률과 통계가 4, 4, 6, 6, 정수론이 4, 선대가 2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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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위상, 미적분학, 이산수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아까 이제 해석학이 11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미적분학이 4점에서 2점으로 바뀌었죠. 이런 건 나온 것들은 이제 점수라는 것은 딱 정해졌다라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문항 정도의 점수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참고하라, 이런 얘기예요. 절대 기준함보다는. 그래서 여하튼 총점 80점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그래프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래프의 이제 모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육론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대수학과 해석학이 이제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세 과목이 합치면 46점입니다. 그러니까 80점 만점에 세 과목이 합치면 46점이니까 50점을 넘어가는, 50%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교과교육론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내용은 아니지만, 대체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교과교육론은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과교육론 책은 과거 옛날 책을 보시면 안 되고 최근에 나와 있는 책들을 교과교육론은 꼭 보셔야 돼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정에 따라서 해설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런 교과교육론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간단하게 문항수로 본다면 교육과 교육론이 이제 5문제가 나오게 됐고요. 5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5문제는 기입형이 1문제, 서술형이 3문제, 논술형이 1문제, 이래서 이제 5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현대대수학과 해석학은 기입형 1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 2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문항이 하나 플러스 됐다고 그랬죠. 2007년.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2017년도에서는 2문제가 나왔고 미적분학이 2문제가 나왔었는데, 미적분학 문제 대신에 1문제가 해석학의 기입형 문제로 나왔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기하는 이제 2문제가 나왔는데, 이 2문제들은 미분기하, 복수함수론, 확률통계는 2문제씩 나왔는데, 이 문제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이렇게 해서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론, 선형대수, 위상수학, 미적분학은 이제 1문제가 나왔는데, 이 미적분학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봤을 때 기입형 2문제가 기입형 1문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산수학이 이제 1문제인데 기입형 문제로 나와서 문항수가 20문항, 22, 22, 22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했듯이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논술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항수는 논술형이 안 나오게 된다면 변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형이 안 나올 가능성을 이제 여기서 제기한 이유는 작년 여름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모의평가를 봤을 때 거기에서는 논술형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논술형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변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문항수는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문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실제 문항수를 본다면 기입형은 이제 8문제가 나왔고
서술형은 13문제가 나왔는데 13문제에는 4점짜리가 11문제가 나왔고 5점짜리가 2문제가 나왔고 논술형은 1문제가 나왔는데 2015년도에는 이제 2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제 2016, 17, 18을 기준으로 본다면 논술형은 이제 1문제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뭐 표로 보면 이제 이와 같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보시면 자, 기입형 문제가 2016, 2017, 2018에서 보신다면 과목별로만 본다면 2016년도에는 과목이 6개 과목이었고 2017년도에는 7개 과목이었고 2018년도에는 8개 과목으로 변화가 됐죠. 변화가 됐는데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2016년도에는 미적분학이 2문제였고 확률 통계도 2문항이었는데 2018년도에서는 각 과목당 기입형은 1문제씩만 나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에서 교과교육론, 이산수학, 현대대수학, 해석학, 미적분학, 복수함수론, 미분기학, 확률과 통계 등 8개 과목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이산수학과 미적분학은 기입형에서만 나왔고 서술형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들을 출제 경향을 이제 얘기를 보면 각 개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시험 문제가 2016, 2017, 2018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고 이제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난이도가 낮아졌다라기보다는 계산량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난이도의 문제보다는 계산량의 문제, 그러니까 복잡도의 문제가 되겠죠. 시간대 복잡도가 점점 간결한 형태로 이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이 출제 경향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고, 그래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는 말은 알고리즘을 이제 과거에는 알고리즘 하나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보다는 알고리즘이 2개, 3개가 연계돼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면 최근에 이제 가면 갈수록 개념과 알고리즘만 알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을 이제 보시면 서술형은 교과교육론이 공통적으로 이제 3문항씩 출제되고 있다는 거고 정수론, 선형대수, 현대대수, 해석학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 현대대수학하고 해석학은 2문항씩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자가 빠졌는데 현대대수학도 2문항, 해석학도 2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복수함수론, 위상수학, 미분기학, 확률통계들은 각각은 1문항씩 해서 이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문제 중에서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여기 따로 나온 것들은 이게 이제 4점짜리가 1문항, 5점짜리가 1문항 이런 식이에요. 해석학도 4점짜리가 1문항, 5점짜리가 1문항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을 이제 살펴보면 개념 파악,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있다는데 이게 이제 3가지로 본 게 이게 중 내지 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는 중 또는 하 이 문제고 정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중 또는 하의 문제인데 여기서 출제 경향에서 나타난 이 과목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따가 이제 개념 파악, 정리를 해석하는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형은 2016, 2017, 2018은 전부 다 교과교육론 문제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교과교육론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때 이것은 논술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다시 말해서 답안지는 이제 논술형을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논술 형식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논술형이라기보다는 서술형에 가까운 문제다. 다시 말해서 논술형을 쓸 때 각각의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꼭꼭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소주제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술이라는 어떤 형식만 갖추게 된다면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은 이 교과교육론이 10점, 10점, 10점이 나왔지만 이 3년도의 공통점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교육 과정을
주제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과정을 이제 꼭 파악하지 않으면 논술형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교과기억론은 문항수는 5개 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나온 게 수학교육 심리, 교수학습 방법, 평가, 문제결 등의 전반적인 교과기억론의 이론이 고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교과기억론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 교과기억론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현행 교육과정은 개정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수학과 이제 교육과정은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수학과 교육과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지만 이게 개정되고 2007, 2009, 2015 개정되면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까? 수준별 교육과정을 이제 요구를 하면서 이 수준별 교육에 맞는 교재 구성이 하나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 교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고려되고 있는데, 3가지 학습 원리를 고려하고 있는데, 3가지 학습 원리는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 발생적 원리, 그 다음에 하나가 구성주의 원리예요. 이 3가지 원리를 기초로 해서 수준별 교재를 구성할 것을 권하고 있고, 이때 구성주의 중에서 특히 강조되는 구성주의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구성주의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내가 왜 이런 말들을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교육 과정에서 관련된 이론 문제들은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을 항상 기본적인 철학이 뭐고 배경이 뭔지를 꼭 알아두셔야 교과기억론을 공부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우리가 기입형 문제를 이제 보면 여기에서 빨간색의 밑줄 친 부분들을 보시면 이 부분들은 2015, 2016, 2017, 2018년도에 꾸준히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로 보신다면 프린트물 10페이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라고 본다면 프로이덴탈의 이론이 꾸준히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수학화와 관련된 내용이 2015, 2016, 2017, 2018년도에 계속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수준별 교육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교재 구성은 3가지 원리가 주어지는데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와 역사 발생적 원리, 구성주의 원리라고 했을 때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 역사 발생적 원리는 누구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프로이덴탈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이덴탈의 그 이론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현실과 결부된 수학을 얘기를 하면서 수학화의 그 원리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사임용 시험에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 프로이덴탈의 이론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2018년도의 특징이 있어요. 2018년도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에 거하고 이제 조금 다른 게 교육 과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교육 과정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논술형 문제에서도 본다면 논술형에서도 교육 과정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교육 과정의 문제들이 이제 꾸준히 출제가 됐는데
교육과정의 문제가 매년 나오는 건 맞습니다. 매년 나오는 건 맞는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과정의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정의 문제가 왜 더 많이 출제가 됐느냐,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올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매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시험 제도가, 교육 과정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변경된 것이 실제 적용되는 해, 이 해에는 교육 과정의 문제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문제가 올해 이제 신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의해서 교육과정의 문제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나올 거냐. 나오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올해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보시면요. 기입형의 문제를 보시면, 기입형의 문제는 전부 다 물론 답만 쓰는 거니까 전부 단답형의 문제가 되겠죠. 단답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수학교육 심리학의 이론이라든지 교수학습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명법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이론적인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이동되거나 또는 삭제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됐죠. 추가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여전히 2015, 2016, 2017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것이 이제 더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과 논술형의 이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2015가 수와 연산의 문제였습니다. 2016년도가 수와 연산의 문제였고 2018년도도 수와 연산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와 연산의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됐으니까 수와 연산이 물론 이제 중요한데, 또 하나의 관건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내용을 이제 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수학 교육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냐면, 물론 교과교육론에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교수 학습의 문제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교수 학습의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학교육 심리를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교육 심리와 우리가 수리 철학을 구분을 할 때 가장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수학교육 심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습자들에게 각각에 맞는 학습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 초, 중, 고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중등수학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구체물을 통해서 직관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여기에 주요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따르면 여기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는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일괄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로 넘어갈 때 학생들이 구체적 조작 단계에 있던 사고 활동이 형식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학습 내용은 바뀌는데 아이들은 주로 여기에 뭐가 되냐면 중학교 1학년의 학생들이 2학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예요.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학생들은 2학기에 넘어가고 있는데 학습 내용은 어느 쪽을 다루고 있냐면 형식적 조작 단계의 과정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무엇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오류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것은 뭐냐면 오류를 어떻게 치유할까요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오류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에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른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런 오류를 염두에 두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이 된다면 우리가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에 대한 문제가 되냐면 이 칠판에서 지워져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가 수준별 교육을 할 때 내가 세 가지 원리를 따른다 그랬죠. 세 가지 원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역사, 발생적 원리, 세 번째가 구성주의 원리, 특히 구성주의 중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나 역사 발생적 원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중학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역사 발생적 관점에서, 이 역사 발생적 관점에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연산의 문제예요. 그래서 연산의 문제에서 우리가 수의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어렵게, 역사적으로 수학자들이 가장 어렵게 받아들인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리수고 또 하나는 뭐로 알려져 있냐면 음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에서 음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에서 넘어가는데 과연 음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게 교과 경로는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역사 발생적 과정에서 본다면 음수를 지도하는 것은 형식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지도해야 된다. 역사 발생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아이들은 2학기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쉽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음수 문제 같은, 정수의 연산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래서 DNS의 다양성의 원리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문제들이 제일 많이 발생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 내용 때문에 처음 나오는 건 대체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집합 문제가 나오는데, 집합은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고등학교로 넘어갔기 때문에 집합 문제는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07까지만 놓고 본다면 집합 문제도 굉장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됐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자와 시계 문제가 여기서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수학교육 심리학과 연계시켜주는 문제, 또는 오류의 원인 문제, 또는 어떤 학습을 이루어질까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이 중심 안에 누구의 이론이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고 있냐면, 이걸 시험 문제는 딘지라고도 하고 다이너스라고도 하고 DNS라고도 하고 하는데, DNS라고 나는 읽을게요. 하여튼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될 수 있는데, 중심적이 있는 사람이 이제 DNS의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교과 경론에서 본다면 DNS의 이론이 강조되지는 않지만, 여기 시점에서는 또는 처음 나오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이제 각광이 돼요. 그래서 DNS에 대한 이론이 한물 같다라고 하다가 2000년, 2010년 때부터 해서 다시 이거 이제 강조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데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을 이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추론의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2015년도에 라카토스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프로이덴탈의 이론은 이제 계속 강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 논증 기하의 문제, 정수의 연산 문제, 그 다음에 함수 문제, 도형 문제, 수와 연산의 문제, 다항식의 문제, 확률과 통계 영역의 문제,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이것들의 공통점들은 뭡니까? 그러면 뭐 학위사 모든 영역에 전 영역에 걸친 내용입니다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내용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서냐 안 해서냐 이런 문제로 볼 거냐, 학생들의 인지 수준과 학습 수준의 불일치로 볼 거냐, 아니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 과목의 태생적 배경 때문에 그럴 거냐. 이때 이것을 이제 태생적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무엇을 인식론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식론적인 요인. 그러니까 인식론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거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대체로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두 가지에서 보는 거예요. 인식론적인 요인, 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학적인 요인.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지 수준은 아직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학습 내용은 이미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시험 문제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2018년도의 특징은 교육 과정, 수학 교육 심리학과 교육과 내용, 그 다음에 비코치키의 비계 설정, 딘지의 교구와 수열,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그 다음에 논술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론 문제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NS 이론, 그럼 DNS 이론만 딱 나오고 뭐 프로이덴탈의 이론, 그럼 프로이덴탈의 이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이론이 현행 교과 내용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서를 보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도서가 가장 그런 것들을 설명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서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뜻의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대수학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현대 대수학만 논의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수학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수학이라는 그 영역을 다시 4개 과목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현대대수학, 선형대수학, 정수론, 이산수학 이렇게 이제 문제로 나눈 거고요. 결론만 먼저 살짝 보시면 그래서 점수는 21점 정도에서 23점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이제 기입형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기입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연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18년도에는 기입형의 문제에서 현대 대수학, 그 다음에 이산수학 이렇게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기입형이에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두 문항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대체로 현대 대수는 2017년도에는 환론 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현대 대수학에서는 주로 군론 문제가 기입형에서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산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이 2016년도는 선형대수가 2015년도는 선형대수가 출제가 됐었는데 대체로 이산수학이 이제 2017, 2018년도에 이게 나온 건 아까 말한 4과목들 중에서 기입형의 문제가 꼭 이산수학에 나와야 된다는 룰은 없고요. 근데 이제 점수 배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수 배점의 기준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를 기초로 해서 알려져 있는 거로 되어 있냐면 각 대학마다 커리큘럼들을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전공 필수는 뭡니까? 전공 선택은 무엇입니까? 학교에서 이 학점을 졸업하는데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됩니까? 이런 걸 각 대학에 전부 다 알아봐 조사를 해서 그래서 최대한 공통점으로 해서 학점이 높은 순으로 보통 점수가 배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현대대수학은 중요하니까 11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대학에서 졸업하는데 필요한 학점수가 그만큼 많이 요구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설명이 안 되는 과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위상수학이 설명이 안 돼요. 위상수학은 그 설명에 의하면 6점 정도가 나와야 맞는데 하여튼 계속 4점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다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입형 문제에서 본다면 현대대수학을 우리가 크게 군한체로 나눌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이 3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쉽지 않고요. 간단하게만 이제 얘기를 한다면 군의 문제가 나오면 이 군의 문제는
분의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데 이상하리만큼 뭐가 나왔냐면 2015도 잉여군에서의 위수 문제가 나왔죠. 2016년도 잉여군의 위수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잉여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여기서도 2017년도도 서술형에서 잉여군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잉여군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에 대한 문제가 나오냐면 잉여군에 대한 문제는 생수함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게 좋고 여기에서는 무엇으로 보냐면 군의 구조를 물어보는데 군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요소를 무엇으로 볼 겁니까? 라고 본다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중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생성원. 이 생성원 문제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건 이거 순환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환군이면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면 순환군인 거고요.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지 않으면 순환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개, 3개에 의해서도 생성될 수 있고 그 유리수 같은 경우는 덧셈분 유리수는 무수히 많은 원소에 의해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생성원이라는 것은 꼭 순환군을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생성원을 중심으로 한 위수 문제가 두 번째 이제 고려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생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관점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형식이 동형 정리로도 물어볼 수 있고요. 준동형 정리로도 물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방금 시험에 나왔던 모델처럼 잉여군의 문제로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관계로 이제 물어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요구하는 건 이 세 가지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는 건 이것이고 겉에 드러난 현상, 이 현상에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은 여기에 있다요. 단지 질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환의 문제는 우리가 환체를 구분할 필요도 있고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 되냐면 환의 문제가 나오면 환은 뭔가 부족한 개념이 있는 거고 체는 완성된 개념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그 현대대 수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분환체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럼 뿌리는 뭐예요? 뿌리는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라는 숫자를 가지고 봤더니 정수를 더해주면 다시 정수가 되죠. 정수에는 0원이라는 것이 있죠. 정수에서는 n의 덧셈 여건도 있죠. 정수는 덧셈의 교환법칙 성립하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죠. 정수는 곱셈의 결합법칙 성립하고 분별 다 성립되죠. 그래서 이런 정수를 무엇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추상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추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환에 대한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대 수학을 공부하는데 뿌리를 잘 이해를 못하면 공부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정수라는 것을 집합적인 요소로도 볼 수 있고 정수를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수 문제는 아까 얘기한 거랑 서술형 한문항 4점이 나오지만 얘에 대한 배경적인 거 이것에 대한 뿌리까지 가서 본다면 얘는 15점짜리 문제다라고 극단적인 해석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대 수학을 공부하는데 현대대 수학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한테 내가 정수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환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 환만에 대한 내용보단 환으로부터 체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변화 과정이 변화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칠판엔 변환 초점이라고 썼습니다만 변환에 이제 초점을 준다는 내용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왠지 부족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환에서 부족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뭐가 되냐면 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영인자라는 거예요. 영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해서
2x는 4 그러면 x는 몇입니까? 2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환론에서 2x는 4 그러면 x는 2입니까? 그런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유일성의 문제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소약 법칙에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배경의 문제가 영인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영인자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되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정역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역이 영어로 뭡니까? 정역이 영어로 인테그랄 도메인이죠. 그러면 인테그랄은 우리가 수학에서 두 가지 언어로 쓰죠. 인테그랄은 무엇과 무엇에서 씁니까? 인테그랄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적분할 때도 인테그랄이라는 말이 쓰죠. 또 인테그랄이라는 말이 정수가 인테그랄. 인테저의 형용사형이 참 뭐 수학하다가 영어까지 막 나오고 정수의 형용사형이 인테저의 형용사형이 인테그랄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수의 영역이란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인테그랄 도메인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역 공부하다가 머리 아파 그러면 그냥 잘 모르면 뭐 생각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정수를 생각하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수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가 되냐면 곱셈 역원이 없죠. 뭐 예를 들어 정수에서 본다면 2의 역수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수 문제를 무엇하지 못한다. 역수 문제를 논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역의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역의 문제. 뭐 이게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역이라는 것은 유일성을 보증하는 대표적인 얼굴이에요. 역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을 보증하는 거다? 역을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함수 개념은 교과 경론에서 오늘날의 함수 개념은 형식을 갖춘 건 언제 이후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이후? 아는데 답변하기가 그렇죠? 오일러 이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일러 이후라고 하는데 오일러 이전과 오일러 이후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오일러 이전에는 다가 함수도 함수로서 인정을 한 거예요. 다가 함수도.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이것도 하나의 함수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일러가 봤더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x가 루트 2분의 1이라면 얘는 y로 갈 때 루트 2분의 1로 가야 되는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어느 거로 대응돼야 되는지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혼란스럽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일러가 정역에 있는 원소는 공역에 단 몇 개로만 대응시켜야 된다. 하나로만 대응시켜야 된다는 일가성을 강조한 게 오일러 이후고 우리가 오일러 이후의 수학 함수를 오늘날의 함수라는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일가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일가 대응했다고 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유일성의 문제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양 왔다 갔다 하는 방향에. 그래서 이제 역의 문제가 이제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역을 통해서 유일성이 이제 보증되어야 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의 문제가 이제 나오게 돼서 정역으로부터 역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나와요? 분수체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분수체의 문제로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분수체를 만드는 거죠. 정역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분수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여기에 분수체에는 한계가 이제 발생이 돼요. 무슨 한계가 있냐면 한 번 만든 분수체는 더 이상 분수체를 통해서 확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거로부터 채론으로부터 채를 만드는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만든 거죠. 이것을 이론적으로 만든 내용이 무슨 환이에요? 잉여 환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잉여 환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때 잉여 환을 만들 때는 자격 조건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당한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 이때 자격 조건은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만 가능하더라요. 이데알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데알에 적당한 자격을 줌으로써 환이 채로도 될 수 있고 환이 정역으로도 될 수 있더라요. 그러니까 이때 이데알에 대한 적당한 자격이 뭡니까? 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극대 이데알입니까? 소우 이데알입니까의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채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간 요와 같은 내용들을
배경으로 한다가 되고 이거로부터 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체를 그 다음에 만든 게 얘네들을 무엇을 하자요? 확장을 하다는 거죠. 확장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제 여기에서 본다면 군에서 군까지는 내가 대수를 좀 했는데 환부터 어려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중학교 때 뭐 공부를 했는데 함수부터 수학을 포기해서 이런 사람 많은 거하고 똑같이 현대대수학은 군까지는 잘했는데 환부터 못했어요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뭐 상식적으로 연산자가 몇 개 있어요? 군은 하나인데 환은 연산자가 몇 개입니까? 2개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넣을 때 연산자가 하나에서 2개로 넘어간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역사는 뭐가 역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의 뿌리는 정수인데 정수에는 이미 연산자가 몇 개 있어요. 덧셈과 곱셈 2개의 연산자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군, 환, 체 이렇게 강의하는 게 정설로 알려졌는데 요즘은 환, 체 이렇게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수론이 이 2개의 연산을 다룬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우니까 그 흐름대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환을 먼저 강의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연산자가 2개가 있으니까 생각해야 될 게 2개가 되는 거죠. 덧셈이라는 문제와 곱셈이라는 문제가 넘어가죠. 그런데 체론으로 넘어가면 환까지는 됐는데 체로 갔더니 더 어려워졌어요. 왜죠? 얘도 연산자 2개, 얘도 연산자 2개인데 얘는 연산자만 늘어났어요. 근데 얘는 뭐가 돼요? 다중인격자로 바뀝니다. 다중인격에, 이중인격에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인격과 어떤 거. 체는 체이면서 뭐가 돼요?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체론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공부했던 것 스칼라와 벡터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스칼라는 크기만 있어요. 이랬잖아요. 근데 요 놈은 크기만 있어요라고도 얘기했다가 바로 돌아서서 나는 크기도 있지만 방향도 있어요. 그랬다가 또 돌아서서 나는 크기만 막 얘기가 돼요. 한 문장 안에 그게 몇 번씩 반복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는 독자가 보면 이게 이 상황에서 얘가 스칼라로만 이용되는지 이 상황에서는 얘가 스칼라와 벡터로 이용되는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체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얘는 체는 스칼라도 되지만 필드도 되지만 얘는 뭐도 된다가 돼요. 벡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오케이? 뭐 정의한 나는 오늘부터 벡터야 이렇게 그게 없어요. 나 벡터 했다가 다음 줄에 보면 스칼라로 바뀌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뭐 굉장히 괜히 암울한 얘기했나? 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체론에서의 관심사는 얘가 확장이 됨으로써 다시 말해서 확장이라는 것은 벡터적 관점에서 무엇이 확대가 된 거예요? 공간이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확장이 되는 거라서 확장하는 방법상의 문제들도 나올 수 있지만 이 확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되겠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명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확대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말도 어렵고 머리도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멘전 이렇게 나올 말을 안 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안에서 문장 안에서 벡터라는 말을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디멘전이라는 말, 차원이란 말 대신에 나오는 언어가 뭐예요? 디그리, 차수 문제로 나와버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근데 이 차수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차수는 영어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그리고 우리 디그리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다항식의 차수 문제가 떠오르죠. 올해도 시험에 나왔죠. 다항식의 차수 문제와 얘네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디멘전을 해석하는 문제로도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체계화 시키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루아죠, 갈루아. 왼수 같은 사람이죠. 이거 봐보세요. 갈루아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갈루아가 되게 왼수 같지만 갈루아 때문에 그나마 대수가 요 정도까지는 간 거예요. 갈루아가 아니었으면 완전 헤맬 수도 있는 상황을 갈루아가 체계화 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준 사람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현대전 군환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인데 항상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과목이 주어지면 그 과목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군을 공부한다. 그럼 군 하면 뭐 군에서는 뭐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군이라는 것은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지를 틀을 잡아놓고 그 틀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돌아서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면서 그러한 흐름들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아마 강의를 하게 됐을 때 이제 본강의 들어가면 군의 구조도를 이제 다시 그리고 환의 구조도 그리고 하면서 환체는 하나의 구조도 안에 들어가는데 환체의 구조도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론의 이제 내용을 이제 간결하게 이제 보도록 하죠. 정수론은 이제 여기에서, 선형대수가 나왔는데 선형대수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하죠. 선형대수를 보시면, 선형대수학은 내가 저번 주까지 혼자서 인터넷을 카메라와 이렇게 차가운 카메라와 차가운 교감을 가지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선형대수학이라는 게 쉽게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너무 어렵게까지는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선형대수학이라는 것을 대학에서 내가 대학 다닐 때 무조건 2학년 때 선형대수학을 배웠는데 뭐 요즘은 빠르면 1학년 때도 배우더라고요. 선형대수학을. 근데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선형대수학은 굉장히 내용이 깊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우는 한계 때문에. 자, 근데 선형대수학은 얘가 영어로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영어 무지하게 잘한 줄 아는데 아는 단어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단어는 모르고. 가끔 가다가 스펠링 막 틀리고 그래요. 하여튼간 그냥 내 말은 이제 리니어인데 이 리니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석해요? 리니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또 쓰죠? 벡터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형 공간이라는 용어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친근감이 가는 언어는 뭐예요? 벡터 공간이 더 친근감이 가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선형이라는 것은 벡터에 관련된 선형성을 연구하는 건데 무엇을 통해서? 선형성을 무엇을 가지고 연구하자요? 대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걸 대수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선형대수학에서는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중요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벡터 공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벡터 공간을 이해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의 문제가 돼요? 얘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기저의 문제가 되겠죠. 기저의 문제가 되는데 기저가 무엇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냐면 기저가 무엇을 결정해요? 좌표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사명 시험을 보면 나는 강의할 때 벡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쓰면 얘가 스칼라윤지 벡터윤지 헷갈려 하니까 그냥 수업할 때는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이런 표시를 쓰는데 교사임용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벡터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벡터에는 일반적으로 뭐는 없다요? 방향성은 없는 겁니까? 방향성 없는데 막 쓰는 건데 물리 시간에는 쓰는 게 맞아요. 물리는 방향이 있으니까. 자, 다시 이제 괜히 어려운 말 했죠.
이것을 이해하는데 좌표계가 결정이 돼요. 좌표계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내적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무엇이 이제 결정되기 시작하는 거냐면 내적이라는 개념이 들어감으로써 결정되는 게 뭐예요? 내적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무엇을 이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R2 공간, R3 공간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도 다 알아듣는데 시험 문제를 보시면 무슨 말들이 나오냐면 유클리드 공간 R2, 유클리드 공간 R3 이래서 앞에다가 무슨 말을 써줄 때가 있냐면 유클리드라는 말을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클리드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유클리드 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암묵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방향성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아무런 말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방향성은 논의 줄 수 없다가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면 내적인 방향성이 이루어지면 이때 좌표계는 어떤 좌표계가 더 좋겠습니까? E형이면 직교 좌표계가 이해하는데 가장 좀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직교 좌표계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직교화 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이 직교화를 시켜주는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그램 슈미트의 정규 직교화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직교화 과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이때 직교화를 하면 왜 좋은지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화 시켜주면 좋은지 이유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직교화 시켜주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고민거리의 대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공간이 주어지면 이 공간을 복잡한 공간을 이왕이면 간결한 공간, 더 쉬운 공간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간의 변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죠. 공간의 변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함수면 변환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뭐 대수에서는 안 했지만 대수에서도 함수면 무조건 변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래서 특별한 조건을 붙여준 것만을 변환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한 조건을 갖추는 변환을 사상을 선형변환이라는 말로 쓰죠. 이때 다시 말해서 선형성을 만족시켜주는 변환을 우리는 선형변환이라고 하죠. 그러면 선형성을 만족시켜주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선형변환이라는 것은 선형 공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형 공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스칼라 체죠, 체. 체와 뭐로? 집합, 벡터들에 대한 내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스칼라 곱셈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생식으로 말하면 스칼라 곱셈과 벡터의 합의 문제죠. 이 합의 문제가 보존됩니까의 문제예요. 이런 합의 문제가 보존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변환이라고 한다요? 선형 변환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선형 변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선형 변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머리가 아픈 거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복잡한 거죠.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은 늘 우리 수학하는 애들은 단순히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구나. 나는 늘 들으면서 삽니다. 집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 단순하다고. 자, 수학하는 사람은 복잡한 걸 싫어하니까 무조건 단순화시키고 복잡한 걸 간결하게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형 변환을 관련된 문제들을 간결하게 바꿔주는 문제. 이것을 뭐의 문제가 돼요? 선형 변환을 그래서 두 자로 줄이면 또 뭐 두 자로 줄이니까 선변 뭐 이러면 안 돼. 얘는 뭐예요?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은 선형 변환이고 선형 변환은 행렬이에요. 그런데 행렬은 선형 변환이란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행렬의 성질로만 먼저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이 선형 변환이란 성질을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열심히 해요? 행렬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선형대 수학에서 뭐가 많이 나와요? 행렬이라는 문제, 뭐 행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형 변환하면 행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렬과의 연관성. 그래서 행렬의 성질들을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요. 자, 그래서 선형 변환의 문제를 이제 이루어지는데 다시 이제 얘와 연결해서 가서 보죠.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아까도 했지만 우리는 무조건 복잡한 것보다 뭐가 좋다요? 단순한 게 좋고 간결한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잡한 문제를 간결화시켜 볼 수 없을까? 그러면 이 선형 변환의 특징을 알아보자. 그래서 선형 변환의 성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선형 변환의 성질을 세자로. 이게 우리의 교육이야. 선형 변환의 성질을 세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유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선형 변화는 도대체 이런 거예요. 그냥 중학교식으로 우리 얘기해 볼게요. 중학교식으로 얘는 선형 변환이 돼요. 중학교식으로. 이때 2가 뭐예요? 중학교에서는 2를 뭐라고 불러요? 기울기라고 하죠. 선형 대수에서는 2를 뭐라고 해요? 고유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Yes, no? 되겠습니까? 이런 성질을 알아보자가 고유값의 문제예요. 선형 변환에 대한 고유한 성질을 알아보자.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알아보고 나니까 나중에 이 고유값,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U 벡터는 램다 U 이런 것을 우리는 고유값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선형 대수에서 보시면 0벡터 이상은 램다의 값에 관계없이 늘 0이 돼요. 그러면 T0은 얘가 뭐가 됐든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그럼 뭐에 대한 성질은 알 수가 없어요. 램다에 대한 성질을 알 수가 없죠. 램다 값에 관계없이 0은 0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고유 벡터라고 말할 때는 뭐는 제외시키고 성질을 따져보자야. 0벡터는 제외시키고. 그래서 얘가 0이 아닐 때 우리는 이것을 무슨 벡터라고 부른 거예요? 고유 벡터라는 말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유 벡터에서는 그래서 꼭 뭐는 빼놓고 출발을 해요? 0벡터는 빼놓고 출발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 선형 변환을 다시 재표현해 보자. 이것이 바로 무엇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각화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게 무엇의 문제다? 선형 대수학의 문제예요. 물론 질문은 이제 다양하게 나오겠습니다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로 이제 뭐 올해 나온 시험 문제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선형 대수는 4점짜리 문제가 나왔지만 뭐 1차 독립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문제들도 나왔지만 그냥 완전히 알고리즘 문제. 그래서 상중하로 본다면 알고리즘을 아는 사람은 다 푸는 거고 생각 없이 그냥 답이 딱 나오는 거고 알고리즘을 모르는 사람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중하에서 본다면 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만 알기만 하면 답이 그냥 나오는 문제.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이와 같은 개념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념적인 내용을 알면 다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 공부를 하는 것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암기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이란 거 암기 안 하고 시험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의 양을 무엇하는 거? 줄이는 것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선형대수학. 아주 그냥 간결하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미리 얘기를 수업하다가 이거 판서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사진 촬영해도 돼요. 단 내 얼굴을 찍으면 안 됩니다. 내 얼굴은 저작권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저작권의 초상권. 됐죠? 저작권은 우리 부모님한테 있고.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수론 문제를 이제 보시면 이 정수론이라는 책들도 있고 수론이라는 책들도 있고 하여튼간 내가 대학 다닐 때는 굉장히 무식했기 때문에 용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점에 가가지고 넘버 시어리가 나오면 새로운 책인 줄 알고 막 사서 읽어보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인데 막 그러면서 공부하던 적도 있습니다. 정수론, 수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정수론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얘가 목적이면서 동시에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도구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공부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구로서는 시험에 잘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도구로서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은 얘가 뭐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현대대수학의 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도구로서 공부를 하셔서 알고리즘을 알아야 되는 거고 목적론적인 내용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정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이해하는 거지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정수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럼 정수론 보시면 앞에 부분 살짝 빼놓고 나면 뒤에 줄기차게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합동이 나오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한 합동에 대한 개념인데 합동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까? 합동의 목적은 큰 수를 무슨 수로? 작은 수로 바꾸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이거를 집합론적으로 해석하면 집합을 분할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좁게 해석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합동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복잡한 걸 단순화시켜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본다면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의 문제가 되겠어요? 규칙성이고 뭐 이걸 교과교육론을 따지면 뭐 단순화하기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오지만 대표적인 내용은 규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알고리즘적인 문제들도 들어가지만 합동식을 이용을 해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자고 규칙을 찾는데 무조건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규칙이 없는 거는 모르지만 규칙이 있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원시근이죠. 올해도 물론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원시근의 문제가 나오고 원시근의 문제가 나오면 규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 문제가 나오면 뭐 이거를 대수적으로까지 도구로서 연결이 되면 이 문제가 이제 무엇의 문제? 위수로서도 연결이 되고 군론으로도 가고 환론으로도 가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원시근의 문제를 찾아내 나가는 건데 문제는 원시근을 찾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시근을 모르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뭐 여러분 대학 강의하면 교수님들 원시근 착 구해서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문제 딱 내면 못 풉니다. 물론 나도 되게 잘하는 것 같이 얘기했다 남이 내면 못 풉니다. 방법은 그냥 무식하게 계산해 보는 길밖에 없어요. 오케이?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가 알려지면 나머지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식은 하나가 나오면 다른 원식을 구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는데 처음 원식을 구하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뭐 작년에 131에 대해서 원식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상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런데 131이 원시근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문제 해결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최초의 원시근을 구하는 공식은 알려져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시근의 존재성의 문제. 존재성의 문제와 그 다음에 원시근이 구해졌다면 다른 원시근을 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의 형식이 되는 거고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은 이 선상 안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수로는 뿌리를 두고 있다는데 가장 큰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잡한 것을 무엇화시킨다? 단순화한다. 이것이 정수론을 공부하면서 핵심이 되는 거고 이것을 도구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것 자체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대수적인 내용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다룰 때 재작년 같은 작년의 문제였습니까? 르장드리기호가 나오고 막 그랬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르장드리기호가 시험에 이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 대수학에서 2차 다항식이 기하인지 가약인지를 판정하고 싶은 거예요. 판정하는데 2차 다항식이 기하인지를 판정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근의 존재성 유무란 말이에요. 근데 근의 존재성 유무를 구하는 방법은 대입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2차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르장드리 기호를 이용하면 구해줄 수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표수가 0이면 못 구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그런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봐냐면 원시근을 뿌리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원시근의 문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원시근과 해의 개수, 해의 개수를 물어본 건 껍데기라는 거예요. 본질은 원시근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저쪽 원시근을 이용한 위수, 이것도 원시근의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는 원시근에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문제를 접근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정수론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를 넘어가는데 나오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가 돼요? 유크리트 알고리즘이죠. 그쵸? 유크리트 알고리즘이죠. 그러면 유크리트 알고리즘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건 이제 일명 유크리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예요? 부정 방정식의 해의 존재성, 해가 존재하면 어떤 것이 존재합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결국은 여기와 연결이 되고 여기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얘네들은 기술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고 이런 것을 하나 나가는 데는 뭐 오일러의 정리, 르장드리기요,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다가 돼요. 되겠죠? 아까 내가 말을 한 말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큰 수를 작은 수로 하는 건데 이걸 집합적 의미로 본다면 정수를 무엇하는 거? 분할하는 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이제 정수론에서는 고민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고 쉽게요.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지 몰랐죠? 거짓말도 그렇게 할 때 참 즐거워요. 자, 이산수학의 문제를 하나만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수학은 내가 말한 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니까. 이산수학의 목적은 뭐예요? 물론 이산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산을 공부하는 건데 이 이산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최적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말은 최대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현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최적화의 문제 중에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분배의 문제라든지 가장 합리적인 분배는 뭐가 될까요? 이런 이제 분배의 문제가 이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용 문제 본다면 최소 비용은 뭐가 될까요? 이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도 했지만 분배는 시험에 나올 때 굉장히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 버려서 분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만 이 최적화의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최소 비용의 문제와 가장 관련성의 문제. 이때도 이 최소값의 뜻이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소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문제가 주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의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생성 수용도. 또 무슨 문제? 채색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최적화를 이용하는 데인데 그림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최적화를 이용하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반항 문제가 되는데 일반항 다시 말해서 이제 점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점화 관계의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면 이제 세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는데 또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그래프 문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기 문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뭐 시험은 주로 여기에서만 나왔어요. 시험은 내가 아까 말한 이 문제는 나온 적이 있지만 주로 나온 게 요거고 최적화를 핵심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이게 최적화가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다.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오히려 수능 같은 게 여러분들 수능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산수학이 선택 과목이었나요? 혹시 수능 봤을 때? 이산수학과 확률 통계가 선택 과목인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이게 이산수학이 선택 과목이었으면 거기에서는 뭐가 나 게임 문제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결정 게임이냐 비결정 게임이냐 이런 것들도 여기 최적화 문제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표적인 게임 문제가 뭐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열심히 도망가다가 이제 미국의 폭격에 이제 전멸당했다. 이제 전멸당했을 때 미국이 이제 사용한 것이 이제 게임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 이론에 의해서 이제 나와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발전이 됐는데
여하튼 우리가 본 것은 일반항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나온 문제들은 주로 세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는. 세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긴 했지만 골고루 이렇게 다 출제되고 있는 거라서 얘네들은 조금 그 연결성보다는 이제 좀 단편적인 그래서 알고리즘 형식의 문제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 관점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아마 개념적인 문제가 강조가 될 텐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여기보다는 알고리즘 중심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 이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전산이라든지 암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얘가 이용이 돼요. 이용이 되는데 거기까지밖에 나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과 얘네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 과목마다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시면 돼서 여기까지만 이제 간단하게 먼저 우리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친절한 책들은 내가 지금 강의한 내용들은 친절한 책들은 어디에 나오냐면 머릿말에 나와요. 불친절한 책은 안 나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석해 그러고. 친절한 책들은 머릿말에 나와요. 그리고 한글판 책에는 잘 안 나오고 원서에 잘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나는 내가 아는 것만 합니다. 모르는 건 모르고. 근데 내가 이제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책 사면 머릿말 안 읽어보죠. 그 머릿말 읽어보면 뭐가 돼요? 머릿말 읽다가 맨 마지막에 이 책을 쓰는데 도와주신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요것만 있잖아요. 중간에 내용 잘 안 읽고. 이제 내가 지금 말한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머릿말들에 나옵니다. 머릿말들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책을 살 때 꼭 읽어봐야 될 내용이 그래서 뭐다? 머릿말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 책이 이 저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좀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